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희망을 찾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한 편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저의 책 꿈을 걷는 자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와 저자인 저의 풀이와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혹은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를 나태와 자기기만, 그리고 책임감과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웅을 깨울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 꿈이 많았으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반복되는 실패의 상처는 그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그가 발목을 잡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 그를 점점 더 깊은 나태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웨 교수가 정립한 개념이죠.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바꿀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남자는 바로 이 고정된 사고방식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실패할 운명이라는 자기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는 자신의 재능과 지능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에 서서히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게으름과 자기 기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취업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주눅들어 버렸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역시 나는 이 일과 맞지 않아 라며 의욕을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이 일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포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실패는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원래 다 이런 거야. 사회는 불공평하니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이야기한 학습된 무력감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되어 나중에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현상이죠. 이 남자에게는 실패는 더 이상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 자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자는 말은 그의 주문이 되었고,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의 행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며 현실에 순응해버린 것입니다. 행동 없는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아주 큰 책임감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죠.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밤새 이어졌고, 아내는 지쳐갔으며 경제적인 부담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공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공을 향한 집착은 그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이제는 정말 실패하면 안 돼라는 절박함과 어차피 넌 변할 수 없어라는 깊은 절망감 말입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만약 또다시 포기하고 싶어지면, 이 책임감의 무게는 거대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무력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변화의 문턱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불안이라는 늪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자인 저의 이야기거든요. 한 번 더 깊이 저의 이야기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속 풍경은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태의 마을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아무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게으르게 하늘을 가로지르고 바람조차도 무기력하게 불었죠.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겼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뭘 저렇게 바쁘게 살아? 결국 다 헛된 일인데. 이 말이 마을의 법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주기적으로 괴물들이 쳐들어와 마을 사람들이 애써 수확한 식량과 물건들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영웅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외부의 구원자만을 기다렸거든요. 영웅을 동경했지만 영웅이 되는 법을 배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영웅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물러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실패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도전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한 가족이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 아래에 깊은 땅굴을 파서 다음 약탈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괴물들의 습격때 그 가족만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가족에게 가서 땅굴 파는 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왜 땅굴을 팔 생각을 했는가 혹은 어떤 원리로 땅굴을 파야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떻게 파는가 라는 방법론에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너도 나도 자신의 집 아래에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라는 심리적 함정이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별다른 비판 없이 그냥 올바른 행동이라고 믿고 따라하는 경향이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집집마다 파헤쳐진 땅굴 때문에 마을 집안 전체가 약해져 버렸고 다음번 괴물들의 습격 때 괴물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마을은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숨겨두었던 모든 식량과 물자는 그대로 드러났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깊은 통찰과 자신만의 계획 없이 무작정 남의 성공 방법만을 모방하는 행위는 이처럼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거든요. 바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은 영웅들을 향해서였죠.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우리의 주인공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역시 마을 사람들처럼 영웅을 원망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진짜 영웅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영웅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요? 영웅은 대답 대신 한 전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지만 점점 의존적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한 채 영웅마저 비난하고 내쫓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파멸해버린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태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도망치는 사람과 맞서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테의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았고 문제를 영웅에게 미루었으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서는 대신 영웅이라는 외부의 해결책을 뒤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 뒤로 도망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죠. 반면 맞서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합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영웅은 주인공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죠. 영웅들의 마을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영웅이 되거나. 이것은 곧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와 맞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분노하며 되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웅은 조용히 말합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괴물들을 막을 수가 없어. 도망치고 숨을 수는 있지만 결국 끝없이 쫓기는 신세가 될 뿐이다. 네가 마을을 지키고 싶다면 네가 직접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외부의 힘, 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의 차이거든요. 나테의 마을 사람들은 전자에 그리고 영웅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공은 결심하죠.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영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동쪽에 있다는 영웅들의 마을을 찾아 그 방법을 배워오겠다고 선포하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을 리가 없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으름뱅이 효과와 같습니다. 양동이 속에 들어있는 개들이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 탈출하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다리를 끌어내려 다시 양동이 속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이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현실을 박차고 나가려는 사람을 보면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타인의 비난은 내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이정표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강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희망을 찾아 떠나는 길에 오르죠. 여기서 희망이란 그저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가 정의한 희망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희망은 명확한 목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 그리고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동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영웅이 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영웅의 마을로 간다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력한 동인을 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수동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곧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안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의 마을 주민과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좌절하는 과거의 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 떠나려는 작은 영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외부에서 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웅은 책임감을 짐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결심을 넘어 지속적인 습관과 실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며 마침내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나태의 마을에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희망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부디 당신 안의 영웅을 깨우는 용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